입니다. 5월 23일자 이 각 언론사의 조간신문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두 가지 축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경제입니다. 어제 KDI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내린 건데요. 내수와 이 수출이 모두 위축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은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 부분입니다. 어제 이 정부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쪽으로 연 R&D 투자를 4조 원대로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뉴스토마토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토마토도 헤드라인을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머지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충북 오송에서 이 바이오 헬스 이 국가비전 선포식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석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R&D 투자에 연 4조 원가량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바이오 헬스케어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미래 자동차 쪽으로 주력 산업으로 삼고 여기에 대한 그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이것은 미래 먹거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시각은 없습니다. 과거 정부들 모두가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려고 했습니다. 단골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그만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정부의 의지대로 잘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 완화, 이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전보다는 바로 실천이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카페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과 함께 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카페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오늘 열립니다. 추도식에는 여야 인사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인물을 모두 확보하며 앞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합니다.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거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에 이어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도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OECD가 2달 만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KDI도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2.4%로 낮췄습니다. 해외 투자 은행들도 줄줄이 경제 성장률을 현재 낮추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1.8%로 예상을 했습니다. 1%대 성장률도 나온 건데요. 그만큼 내수와 투자 그리고 수출 모두 다 부진하고 해외 여건까지도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경제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경제 지표는 부정적입니다. KDI는 올해 상반기 경제 전망을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 11월 2.6% 성장한다 해서 0.2%포인트 낮춘 2.4%로 예측했습니다. 잠재 성장률 전망치가 2.6% 수준인데 이를 밑도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계 경제 둔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드니 투자가 줄고 내수 시장까지 위축됐습니다. 문제는 이 예측치마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산될 경우 최저 2.2%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면 일단 어둡습니다. 이미 1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탓에 2.1%에 그칠 전망입니다. 만약 하반기에도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당장 경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한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연구기관들은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JP 모건, 바클레이스, 노무라 증권, 해외 은행들은 아예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곳은 한국은행과 한국정부, 그리고 IMF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인정하고 성장 둔화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지금의 예컨대 우리은행이나 뭐 등등 한국의 5대 은행이 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기존의 은행 목종 건물에 여의도나 명동에 엄청 비싼 건물 지고 앉아서 인력 그대로 가지고 점포 다 가지고 거기서 좀 은행을 좀 개선해보자.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돈을 쏟아붓기보다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OECD는 한국의 핵심 과제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상 최저임금 상승을 비판한 것입니다. 과거엔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그나마 떠받쳤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겹쳐 이마저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우리 경제 발목을 잡는 지뢰밭들입니다.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입니다. 네, 취재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어제 KDI가 올해 성장률을 2.4%로 낮췄습니다. 경제가 좀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앵커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경제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작년 우리나라가 2.7% 정도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성적표가 나왔고요. 지금 유엔에서 보고 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로 보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낮춘 건데 결국에는 2.7% 정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작년에는 우리가 딱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2.7% 정도 이제 세계 경제가 갈 정도인데 우리가 약간 뒤처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로 원래 KDI에서 이렇게 낮춰서 발표를 했죠. 2.6에서 2.4로 낮췄는데 0.1, 0.2 차이가 이제 수치로 보면은 되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제 돈의 규모로 보면은 몇백 조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실제로 0.1%, 0.2% 이렇게 경제 전망을 낮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가 좀 많이 위축됐다,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플러스니까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성장하는 그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이제 수출 떨어지고 있고 고용도 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대외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좀 깎아먹는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인 KDI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그리고 해외 국제 IB 은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을 이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향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6월달, 7월달 이게 다다음 달이죠. 그때 또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터널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터널 안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당분간 또 어렵다라는 시각들을 또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부는 좀 달라요. 정부는 그래도 좀 경제가 탄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또 많이 나왔었고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뭐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다 썼습니다. 이제 추경 카드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노동 유연화를 위해서 뭐 많은 정책들을 썼지만은 효과가 좀 없었죠.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폄훼하는 그런 평가도 다만 썼잖아요. 이제 추경이 뭐 하반기에 지금까지는 뭐 예산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그 상황이고 상반기에 했던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영향을 좀 미치지는 않을까요? 영향을 미치는데 이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돈을 100만 원 썼으면은 100만 원 혹은 그 이상만큼의 이제 돈이 돌아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추경을 했던 그 추세를 보면 돈이 부동산에 달라붙는다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그냥 금고에 그냥 쌓인다든지 실제로 복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썼지만은 그게 이제 생산성이랑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죠. 산업 구조를 좀 봤을 때 예전처럼 이제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건설 사업에 돈을 이제 쏟아부으면은 경기 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산업 구조 속에서 지금의 산업 구조 속에서 그런 면들을 기대하기가 약간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뿌린 만큼 거둬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좀 많다는 거고요. 실제로 복지에 관련된 그 비용들을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 비용으로 우리가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중에 퍼져나가는 돈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영향이 적었다. 근데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노동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쪽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투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심리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부동산도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투자 심리, 경제 심리를 떠받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다 이야기를 하면 정말 떨어지니까 그 경제 흐름을 좀 견실하게 떠받치기 위해서 일단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실제로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최대한의 마지노선을 긋고 하반기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때 가면은 경제가 다시 좋아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물 경제 흐름을 또 다시 봐야겠죠. 네, 어쨌든 뭐 정부는 지금 뭐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의 정부도 다 마찬가지로 목표치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연초에는 경제를 좀 낙관하다 보니까 추경을 그래서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네. 예산을 그만큼 잡지 못했던 거죠. 추경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회에 막혀 있는 그 상황이라 네.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좀 문제고 수출 내수 사실 지금 현재는 양쪽 다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과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방송도 그렇지만은 이제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좀 많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단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한 7위 정도 이렇게 무역 규모가 되고 그 못 사는 나라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 소득도 3만 달러 정도 되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경제인데 단순히 이제 정책 하나, 두 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큰 규모의 경제가 쉽사리 이렇게 적용된다거나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특히 뭐 미국과 중국 같은 무역 분쟁 우리는 사실 쳐다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그러진다면은 우리도 마이너스 영향을 분명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경제 체질을 탄탄하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하면은 어떤 경제 악영향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돈도 자기 자신의 자기 자본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빚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언젠가 쓰나미처럼 무너진다. 결국에는 그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 시대도 맞았으니까 경제 구조를 더 탄탄하게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그 근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가 사실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대외 여건이 사실 좋지 못하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해줬네요.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호 기자였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그 수준의 성장률을 말하는데요. 이 잠재 성장률이 안 됐던 그 경우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한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뉴스 살펴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 시점인데요. 민생과 경제를 앞에 내걸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못마땅하다라는 그 반응들이 나옵니다.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편적인 그 정책이다라는 그 시각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밖에 나가서 민생 행보를 펼치고 있는 그 양당, 지금 국회는 상당히 텅 비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민생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 국회를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최병호 기자입니다.
민생을 잡아라.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입니다. 최근 여야는 경쟁적으로 민생 대장정에 나서며 민생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자 민생 일선에서 고통받는 분들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공들이는 건 치킨집, 편의점, 골목시장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번화가 중 한 곳인 합정역 앞입니다. 젊은이들과 직장인들로 붐볐던 곳이지만 요즘엔 장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진 탓에 소비자들은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임금과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불에 보듯 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법안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0일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습니다. 어제는 자유한국당도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와 시장을 찾았습니다. 나 원내대표 등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상인들과 대화했고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현장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한국당은 앞으로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포퓰리즘 비판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헤어질 때는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행보와 달리 현장에서의 반응은 다소 못마땅한 표정입니다. 입법 과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본법도 입법 취지와 달리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관련된 기본법은 약간 저희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게, 뭐 반려동물에 대한 뭐 대책을 요구했는데 법이 갑자기 4발 달린 짐승을 위한 법 이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영업자란 말을 특별하게 어떤 그 부분을 지칭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를 쓰지만 소상공인하고는 좀 구별해서 써야 될 카드 수수료 인하도 총괄적이고 영구적 인하가 아니라 한시적 인하라면 정책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당의 소상공인 투기도 옥상옥의 일회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한국당에선 당 산하 소상공인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또 특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만들기는 뒷전이고 보여주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역대 어느 국회든 민생을 강조하지 않은 국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은 많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선 최근 여야의 경쟁적인 민생 대책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 표심을 얻으려는 사전 작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최병호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강화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을 때 받은 그 사람이 뭐 승진이나 연봉 인상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금리의 그 체계에 뭐 신용 점수 이 상태에 좀 변동이 있을 때 이 은행으로부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좀 손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은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잘 실현시켜 나가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금리 산정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최진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강화됩니다.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자가 자신의 신용도가 올랐을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도 상승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승진, 소득 상승으로 채무 상환 능력이 오르면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은행들은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시중은행들도 은행법 시행과 함께 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 요청이 쇄도할 것을 예상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이었던 기존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 법 개정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 전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합리적인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시중은행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은행들이 대출의 가산금리를 정할 때 고객 개인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거나 실수나 고의로 부당금리를 더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고객의 금리 인하권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정이 되고 또한 그 금리에 근거한 고객의 금리 인하권 요구의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편의성을 좀 더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먼저 그 금리가 어떻게 산출되고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정확히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그 소비자가 내가 어떻게 금리가 산정이 되고 얼마를 적용받는지 알아야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발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정 방식을 투명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정확히 통보할 의무가 금융사에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최진영입니다. 평소에 즐겨 찾는 음식의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치킨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로 7.2%가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프랜차이즈 치킨이 지난해부터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배달료까지 별도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격은 2만 원이 넘어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은 치킨이 비싸서 걱정, 그리고 업주들은 비싸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뜸해져서 걱정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24,000원.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BBQ의 21,000원짜리 메뉴 극한 왕갈비 치킨에 배달비 3,000원을 더한 가격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인 BHC에서 19,900원짜리 신메뉴 순살 마라칸을 시켜 먹으려면 배달비 2,000원을 더해 소비자는 21,900원을 내야 합니다. 교촌 치킨도 18,000원짜리 대표 메뉴 교촌 허니스틱을 먹으려면 배달비 2,000원을 더해 2만 원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이제 예전에는 한 10,000원대면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2만 원이 훌쩍 넘다 보니까 이 가격이면 밥을 사 먹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배달비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전에 안 받았던 걸 요즘 들어 받으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들의 치킨값 인상은 지난해 11월 BBQ를 시작으로 땅땅치킨, 노랑치킨 등 다른 업체들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22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치킨 소비자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7.2% 올랐습니다. 이는 2009년 12월 7.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치킨값 자체가 오른 것도 있지만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를 받으면서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싸진 치킨값에 소비자도 울상이지만 업체들도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2만 원 치킨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치킨값 인상 도미노와 배달비 도입이 시작됐던 지난해 빅3 치킨 프랜차이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교촌치킨은 4%, BBQ는 10%, BHC는 6% 수익성이 악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형마트가 5,000원에 치킨을 팔고 편의점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부위별 치킨을 팔면서 치킨 프랜차이즈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이 그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통콘 치킨처럼 줄을 서서 싼 거 사다 먹지
편의점에 가서 이제 사다 먹든지. 치느님이라고 불리며 국민 간식 대접을 받는 치킨. 인기는 여전하지만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프랜차이즈 치킨 물가 상승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비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점주들의 몫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현장 포커스 시간입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사흘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가 금융당국에서 최초로 하는 이 핀테크 관련 행사고, 그리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나선 행사라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중구 을지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지금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은결 기자 연결해 보죠. 자, 김 기자,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저는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열립니다. 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아주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이 핀테크 대한민국 금융을 바꾸다가 주제인데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전시 부스는 총 52개가 마련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국제기구,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개막 퍼포먼스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기조연설도 있었습니다. 이 최 위원장은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나와 도전과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이승건 바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미나와 행사가 개최되는데요.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핀테크 정책 및 동향 세미나가 진행돼 핀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잠시 후 4시부터 진행되는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동향 세미나는 해외 금융당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각국의 핀테크 산업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행사는 핀테크 기업 투자데이가 있는데요.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투자자들을 연계해서 이 투자 유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또한 이 레그테크와 섭테크 쇼케이스도 열립니다. 레그테크란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 및 효율화하는 기법이고요. 섭테크는 금융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 자리에서 레그테크와 섭테크에 대한 쇼케이스를 시연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행사는 체험형 포럼 행사예요. 그만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은 것 같고, 특히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핀테크 산업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해졌구나. 금융산업에서 중요성을 좀 느낄 수 있겠는데, 핀테크 산업의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가지는 의미는 일단 우선 정부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핀테크 행사라는 점인데요. 이 핀테크 산업은 실제로 매우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와 국내에서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 세계 핀테크 산업 투자액이 1년 전보다 148%나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부터 투자가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핀테크 투자 규모는 5억 2천만 달러로 호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보다는 높았지만 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에는 좀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현재 국내 핀테크 기업은 약 300개 정도인데요. 결제 및 송금업체가 가장 많고 자금 조달과 대출 그리고 자산관리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 이 해외로 진출한 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34개 기업이고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 기업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일정이 있습니까? 내일도 세미나와 행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우선 샌드박스 글로벌 코리아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 국내외 각국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샌드박스 운영 사례를 공유해 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인데요. 유럽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표가 각자의 사례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핀테크 4차 산업혁명 세미나도 예정돼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ICT 관련 기술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슈어테크 세미나, 자본시장 핀테크 세미나 순서대로 열립니다. 핀테크 업계 구직자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금융공기업이 참여하는 이 채용 설명회와 멘토링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실버세대, 어린이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맞춤형 금융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는 스타트업을 포함해 이 국내 핀테크 업체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투자 발판이 마련된 만큼 이 핀테크 산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이었습니다. 네, 핀테크는 이 블록체인보다도 더 먼저 금융시장에 뜨겁게 좀 달궈졌던 그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금융수장들이 나서서 이 행사를 챙기고 있고 국내 이 금융 이 당국에서 하는 최초의 또 행사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얼마나 내실을 다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네요. 현장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좀 공개를 해드리죠. 자, 어제 정답은 서울 아레나였습니다. 방1445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리겠습니다. 금융과 기술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로 최근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먼저 구독해 주시고 현재 방송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로 정답 달아주세요. 정답을 남기실 때는 이메일 주소 함께 보내주셔야 선물을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배심원들 CGV 영화 티켓 선물로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장 포커스였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볼링 앨리입니다.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틈새 시장을 집중 공략한 이후 인접한 세분 시장으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볼링 앨리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볼링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 헤드핀 공략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드핀을 제대로 공략해야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 뒤로 줄지어 있는 핀들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첨단 제품 시장에 진출한 기업도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의 틈새 시장을 집중하여 공략한 이후에 인접한 세분 시장의 새로운 고객층을 차례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이를 볼링 앨리 전략 혹은 볼링핀 모델 전략이라 부릅니다. 볼링 앨리는 통칭 볼링 레인의 원어 표현으로 크로싱 더 캐즘의 저자 제프리 부어가 캐즘, 즉 첨단 제품이 초기 시장을 지나면서 맞게 되는 갑작스런 수요의 정체나 하락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볼링 앨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했죠. 무어의 말에 따르면 첨단 기술 제품 마케팅의 경우 기술의 수용 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전략을 급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극심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캐즘 단계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볼링 앨리 전략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볼링 앨리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캐즘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캐즘 현상은 첨단 기술을 대하는 태도나 반응이 상이한 고객 집단의 존재로 생겨납니다. 예를 들자면 MP3나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고객 집단이 있는 반면 초기에 오류가 수정되고 부가 기능이 생기고 또 주변 사람들이 추천할 때쯤 되어야 비로소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 집단도 존재하죠. 마케팅에서는 전자의 집단을 일컬어 선견자 성향이 강한 얼리 어답터라 하고 후자의 집단은 실용주의자 성향이 강한 다수 고객이라 합니다. 첨단 제품의 경우 출시 초기에는 얼리 어답터족의 구매로 잘 팔려 나갈 수 있지만 곧이어 실용주의자 집단을 만나면서 캐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캐즘의 원인을 파악했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용주의자 성향을 지닌 다수 고객층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용주의자들은 구매를 결심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주변인들에 의한 검증이 필요한데 아무도 먼저 사지는 않고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누군가는 구매하기 시작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작위로 여러 틈새 시장들을 동시에 공략한다 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링 엘리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수요의 단절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모멘텀을 틈새 시장에서 찾는다는 데 있죠. 이상 오늘의 키워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의 최기철입니다. 이 김학의 게이트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저희 뉴스토마토가 지난 20일 단독 보도해드린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 영상 증거, 이른바 오피스텔 촬영물이 구속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게이트 수사가 또 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 법설에서는 김학의 게이트 수사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수사 전문가 노영희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네. 그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됐죠. 네. 두 번째 이제 재청구에서 결국 이제 구속이 됐는데 구속 이유가 법원에서 판결한 구속 이유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됐고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사유도 비슷합니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이유. 바로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증을 찾았다는 것이 상당한 그 이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었을 당시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그 특수강간과 관련해서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이 공동해서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해서 강간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추가가 됐고요. 그와 관련된 물증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피해자가 사실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를 사실은 했습니다. 당시에 뭐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강간치상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간치상의 경우에는 그 15년 정도의 그런 시효가 연장이 그러니까 긴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학의와 무관하게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영장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것이고 판사님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은 네가 아무리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너의 범죄 사실은 충분히 넉넉히 인정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또 그와 관련해서 증거도 지금 명백하게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부인하고 이것을 보면 앞으로 특히 그 해당 여성에 대해서 좀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나 뭐 입을 막아버릴 가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농후하다 해서 아마 구속을 시킨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의 의미는 너무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서 이 사람은 당연히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부터 선고가 영장이 발부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자꾸 부인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풀어주면 증거인멸을 할 것 같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 건은 아마 그 두 가지가 다 지금 해당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수사 권고를 그 진상조사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윤중천 씨 구속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별장 동영상이란 프레임에서 벗어났어요. 그 확정적인 증거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증거물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피스텔에서 촬영물, 이 사진이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소시효 문제가 또 해결됐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김학의 전 차관이 그 공범이었다는 것이 구속영장에 같이 적시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수사단하고 취재를 할 때에 수사단이 이미 힌트를 한번 줬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가장 처음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동영상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중간에는 동영상 속 인물의 피해자가 그 동영상 속 인물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사단에서는 난항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막이 아니었느냐 이런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그 김 전 차관 강간치상 이 공범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공범으로 적시가 됐죠. 그 윤준청 씨 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사실을 적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김학의와 공동하여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나중에 그 기소할 때 그 범죄 사실에 그런 부분을 특정하겠죠. 지난번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할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성폭력 관련된 부분은 빠져 있고 오로지 뇌물 부분만 얘기되어 있고 뇌물 중에서도 특히 조금 뭔가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제3자 뇌물죄 같은 것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실패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너무 궁여지책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그런 것이다 그거는 왜냐하면 확실한 것만 갖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그런데 역시 그 말 했었을 때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이 구속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윤준청 씨와 관련된 그런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장에 안 넣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걸 뺐었던 것인데 이번에 윤준청 씨 관련해서는 이거를 집어넣으면서 보다 확실한 지금 증거를 오히려 좀 확보한 셈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구속 기소할 때 아마도 공소장에 분명히 적시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 전 차관과 윤 씨 결국은 성범죄로 발목이 잡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얘기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결국 성범죄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그때 사실은 지금 윤준청 씨가 자유분방한 남녀의 그런 교제다 이런 식으로 그 여성분과의 그런 동영상이나 여성분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참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16개월 정도 200회 정도의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씩은 꼬박꼬박 성접대를 받았다는 얘기고 항상 어떤 그 피해 여성들과의 관계를 즐겼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예전에 판례 보면은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그 여성으로부터 접대받는 것도 뇌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뇌물과 권력과 성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아주 지저분한 그런 범죄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검찰 출신 그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가 김학의 전 차관하고 같은 동기다. 근데 우리 때도 그 친구하고는 우리랑은 조금 노는 게 달랐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우리가 보기에도 참 지저분하게 놀았다.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차관이 되어서 더 시끄럽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부터 계속 문제되어 왔던 그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관계라든가 또 만나서 행동하는 것들이 항상 문제로 작용됐던 게 이번에 터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버닝썬 관련해서 그 승리 씨, 그 빅뱅의 멤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아무나 막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전 차관이 차관으로 지명되고 그럴 때도 좀 걱정스러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무나 그렇죠. 너무 아무나 잘 만나고 너무 경계심이 없다. 그렇습니다.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발길에 채는 게 형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좋죠.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면은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많이 안 그런데 옛날에 재판 같은 거 할 때는 사실은 그 사건을 다루어주는 분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나하고 밥도 잘 먹어주고 이러면은 사실 접근하기도 쉽고 또 직접 그 사건을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나에게 사실은 조언도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가늠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편하죠. 그런 걸 알면.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그 전자였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성범죄 공소시효 이게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 강간 3번 중에 한 번이 2007년 11월 13일 이 이른바 오피스텔 강간이었고 공범은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었고 근데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10년 그죠? 그걸 지나게 되면 15년으로 늘어났는데 강간치상을 적용하게 된 것이 2008년도에 이 피해자가 정신과 기록을 증거로 제출을 했죠. 그래서 특수강간이 강간치상으로 적용이 되면서 공소시효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문제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뇌물 관련돼서가 있고 하나는 성범죄 관련된 건이 있는 거죠. 만약에 성범죄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쪽으로는 공소 기각 판결이나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죠. 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013년도부터 이 성폭력과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만약에 이 정신과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으면은요. 그 고소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범죄를 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 형법상으로는 6개월 안에 고소를 하게 되어 있고 네. 이 성범죄와 관련된 특별법에서는 1년 안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2008년도에 그런 일을 이제 어쨌든 그 피해 여성은 누가 자기를 성폭행인지 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1년 안에 해야 되는 건 2009년까지 사실은 신고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그 여성분이 고소장을 낸 건 2013년, 14년 이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는 현실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당시에 그 여성분이 뭘 했냐면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걸 넣어서 얘 혼자 한 게 아니라 둘이 한 거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왜? 둘이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친고죄 적용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까지 전부 다 혐의가 이제 없는 걸로 나왔으니까 사실은 전부 다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그 정신과 진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때 검찰에서도 말했잖아요.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면 강간치상도 할 수 있다. 근데 결국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 강간치상의 경우도 역시 고소기간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래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게 15년으로 공소시효를 늘리면서 또 고소기간 도과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근데 이 정신적인 그 충격 트라우마나 우울증 같은 거 이제 그 범죄를 당한 후에 법원에서는 이것을 상해로 인정을 잘 해줍니까? 네, 원래 예전에는 사실 인정을 잘 안 해줬고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병원에 가서 직접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상해로 이제 인정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한 1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과 치료 받는 것도 이거는 상해다. 그렇게 보고 치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자, 수사단 김학의 그리고 윤중천 일단 뭐 한 지붕에 있습니다. 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동부구치소에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두뇌 게임이 치열하게 시작이 되겠죠.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서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사단은 조금 느긋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학의하고 윤중천이 서로 간에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을 해야지 그들이 이기고 수사단 입장에서는 빈손이 되는 건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 죄수 A하고 죄수 B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간에 같이 일을 공모했을 경우에 둘 다 자백을 하는 경우가 이제 파란색이죠. 그런 경우에는 둘 다 10년을 선고받지만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제일 약한 거니까 둘 다 1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저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수사단이 죄수 A와 죄수 B에게 니네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이렇게 되지만 둘 다 자백하면 저렇게 된다. 다만 너는 자백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자백을 해버리게 되면 넌 어떻게 되겠냐? 너는 15년이고 죄수 B는 석방하게 된다. 그러니까 너한테 참 나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지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죄수 A하고 죄수 B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죄수 A를 김학의라고 놓고 죄수 B를 우리가 윤중천이라고 놉니다. 자, 김학의가 자백합니다.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그 특수강간 했어요라고. 그런데 윤중천 씨가 자백을 같이 해요. 그렇게 되면 둘 다 10년을 받는 거죠. 근데 김학의 씨는 자백을 안 하고 그다음에 윤중천 씨는 자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백한 사람은 풀려나는 거니까 김학의만 이제 15년을 선고받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사진에서 보면. 근데 만약에 또 반대가 되면은 또 뭐 죄수 A는 석방되고 죄수 B는 15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양새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요. 특수 강간을 했다라고 하려면은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저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로지 증거는 이 둘의 공범들 간에 이 말이나 자백이 중요한 증거일 때 저런 죄수 딜레마가 필요한 거고 특히 우리들이 같이 이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근데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기철 부장님이 내가 죄를 저질렀어라고 말을 하면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백의 증거로서 효과가 있으려면은 자신의 자백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자백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신의 자백 플러스 다른 객관적 증거가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혼자 나 죄를 저질렀어요라고 해버리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이 사람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학의하고 윤중천 같은 경우에도 예. 만약에 지금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자 A라고 하는 여성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누가 이걸 발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같이 그래픽으로 본 것은 주거 침입 절도, 공동 절도 이 부분, 강학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시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곳에서 그 공범인 죄수들이 상호간에 입을 먼저 열게 하기 위해서 그 수사관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딜레마의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선고형이나 법정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윤 씨의 변호인들은 별장 손님. 전 단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로 선임한 변호사도 그렇고, 둘 다 또 전관 출신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분이 근무했던 기간도 특정 지역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건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 실제 그분들이 뭐 그 벌장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유출해 보면 다 정관들이고 그 당시에 윤중천 씨랑 친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중천 씨가 원래 그런 사람들한테 접대하는 것을 옛날부터 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별장으로 많이 초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별장에 갔었던 사람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번에 이제 변호를 맡으신 분들도 그런 과정 중에 이 비디오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예. 그런 과정 중에 아마도 별장도 가봤고 예. 또 상황도 알아봤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재판과 관련된 변호를 맡긴다면 네. 그 해당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사람과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을 선임하는 게 가장 좋죠. 예. 예를 들면 그냥 윤중천 씨를 내가 변호해서 내가 예를 들면 성공보수를 많이 받는다. 이 정도는 약한 거고요. 예. 윤중천 씨를 내가 변호함으로 인해서 나도 사실은 어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결국 윤중천의 승리랑 같이 취급될 수 있다. 예. 이런 사람을 사실은 변호를 선임하면 제일 안심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일반적인 론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관분들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그런 우연적인 사정들을 결합시켜 본다면 예. 그분들도 사실은 사정을 많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적격으로 변호를 맡긴 게 아닐까 그렇군요. 생각되죠. 알겠습니다. 예, 이 윤중천 씨가 구속이 되면서 김학의 게이트 사건이 아슬아슬하지만 결론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 방향은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죄수와의 딜레마 얘기를 하셨을 때 또 같이 붙여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또 불리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방향은 어떨까요? 윤중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씨가 먼저 본인의 죄를 덜기 위해서 말을 좀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근데 윤중천 씨는 또 증거로서의 또 오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을 고지것대로 믿는 거는 부당하다고 또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누구 말이 더 맞는지에 관련해서는 그 외에 이모 씨라고 하는 그 여성의 객관적인 증거나 발언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법서를 지금까지 이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김학의 게이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6년 전에, 오래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검찰의 과거사를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사 방향에서는 2013년도에 부실 수사를 했던 검찰의 부실 수사도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법설은 여기까지 아니죠.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여기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이 될지 어찌를 맞추면 네. 못 맞추면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제가 머리에 꽃을 달고 네. 그다음에 맞춰서 영장이 발부되면 우리 부장님께서 눈물 콧물을 다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시네요.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럼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좀 길게 그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방송, 진실 앞에 겸손한 뉴스토마토 방송.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법설이었습니다.
네, 벌칙 수행은 다음 주로 좀 미뤄진 건가요? 다음 주에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법설 또 주목해서 시청을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선영 뉴스카페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